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분석입니다.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전국 법관회의를 소집했고요.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한 모든 민생 관련 법안 다 통과하겠다. 국힘은 여기에서 정면으로 맞서면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요. 3월 3일 다음 달 3일까지 아마 장기적인 필리버스터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서 전면전 양상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국 법관회의 이대로 저항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맞서 싸우면서 뭔가 조치를 할 것인지 이병철 변호사님 모셨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를 공개적으로 소집했다. 헌법의 위반이다. 이런 내용까지 강력하게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위헌이다고 이제 지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다. 이거는 굉장히 공격의 강도가 센 건데 특히 이제 법외국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그다음에 대법관 정원. 예. 그래서 이제 그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제 첫 그 공격으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소집했다. 이 전국 법원장 회의는 작년 12월 달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막기 위해서 그때 소집했습니다. 근데 소집을 했는데 그때 효과를 봤거든요. 민주당이 후퇴했죠. 이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면 뭐 여러 가지 위헌성이 강하다 해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로 바뀌고 그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 이렇게 좀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하겠다 위헌성이 없도록 하는 거를 민주당이 많이 좀 수용해서 법을 통과시키고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의 내란 전담 재판부 형사 1부, 형사 12부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효과를 봤으니까 다시 소집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법 위반인지 아니면 헌법 위반인지 이제 따져보겠는데요. 그럼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반발한다고 해서 물러서서 좋다 이번에 법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물러서면은 민주당은 이제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통과시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직접 이제 집단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네. 헌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대법관 정원하겠다. 이거 위헌 소지 없는 거 맞죠? 이제 다툼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헌 소지가 전혀 없죠. 빨리 만들었어야 다툼의 여지는 어떤 겁니까? 입법기관에서 대법관의 정원을 헌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부족한 대법관 지금 현재 12인 체제입니까? 13인 14인 체제를 뭐 20매진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입법기관이지 그거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대법관 정원법은 위헌 소지가 없죠. 예.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제쳐놓고 그러면 두 가지인데 네. 재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3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 위헌입니까? 이게 지금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제일 뜨겁습니다. 지금. 그 이제 위헌 주장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게 위헌 의심이 크다. 그 이유는 헌법에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최종. 이 대법원이니까 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또 심사하면은 위헌이다. 그죠? 최종심인데. 그런 논리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이 3심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법으로 아예 헌법 위반인 사안을 재판을 했을 경우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위헌이라는 그 조희대 대법원의 그 주장, 그 이제 달리 말하면은 4심제다 이런 거거든요. 3심이 헌법에 돼 있는 건데 제4심을 만든 거니까 헌법 위반이다. 국민의 고통이 커질 거다. 국민은 소송 지옥에 휩싸일 거다. 돈 없는 국민들은 돈 있는 사람이 계속 4심으로 끌고 가고 하면은 돈 없는 국민들만 피해본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그게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게 이 요건이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하는 것은 1, 2심은 사실심이죠. 사실관계에 대해서 네. 확정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가 맞다 틀리다 이거는 다루지 않고 법률 적용이 맞냐 틀리냐를 다루는 게 대법원 법률심인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심이라고 해요, 표현을. 이 판결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했느냐. 요것만 딱 봅니다. 요것만. 독일이라든가 이걸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오류가 없다, 무오류성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걸 다 심사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명백한 그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 이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 그 대법원 판결 또는 확정된 1, 2심 판결도 헌재가 그것을 헌법 위반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제4심 이런 문제가 아니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개인도 낼 수 있고 기관도 낼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이거는 법률을 아예 착오해서 헌법에 위반된 결과를 냈다라고 문제 제기한다는 것은 사심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이거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이제 그 헌법 소원이거든요. 예. 근데 헌법 소원의 대상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헌법 소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공권력이라는 게 입법, 사법, 행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뭐 검사의 불기소 처분 뭐 이런 게 기본권을 침해했다 하면은 헌법 소원으로 갈 수 있어요. 행정. 그 다음에 이제 입법. 법률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 하면은 또 헌법재판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도 당연히 그 국민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면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받아야지 사법부는 예외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법에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국민이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독일법을 따와가지고 만든 건데 독일은 전형적으로 그런 법원의 판결이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을 잘 운용하고 있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헌법 소원 제도를 입법으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견제의 수단이냐 아니면 통제의 수단이냐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참 좋은 표현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결을 위에서 통제한다 이렇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도 상위의 어떤 기관이다. 네. 이렇게 되면 위헌성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현재도 대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그리고 다른 입법, 사법, 행정 기관들이 다 대등한 지위에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지 누가 위에서 통제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 이것은 제 얘기는 그냥 국민들 알아듣기 쉽게 판검사들이 조작 수사, 조작 판결 이런 걸 안 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겁니다. 네. 그 많은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 지금 한 70년 사법 역사에 너무 터무니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그런 게 너무 또 많았고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에 한해서 헌재의 통제를 받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드디어 법으로 만들자 하는 거니까 사실은 늦었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이걸 이제 문제 제기를 공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법률이라고 본인들이 이제 심판을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구조상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위헌이다. 예. 그러면 이제 위헌이라는 거를 어디 가서 그거를 그러면 판단받을 거냐. 그러면 구체적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헌법재판소법 68조에 그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은 예외로 한다. 예외로 한다. 요것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게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있는 뭐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의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로 이 헌법재판소법 바꾼 거 이거 잘못된 거야.
위헌이야 헌재로 들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법안을 만든 상태에서 이 안 법안이 됩니다. 위헌이다. 이거는 그거는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주장일 뿐이지 주장이죠. 구체적으로 막을 길은 없네요. 없죠, 대법원에. 없죠. 법안이 통과돼서 반려가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발효가 되더라도 적용까지 돼야 이게 심판을 하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돼서 구체적인 사건이 나와야지 재판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헌법 소원 문제, 그리고 뭐 기왕에 이제 나와 있는 거 법 왜곡죄 문제도 같이 한번 다루어 보시죠.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지금 주장이 그 대법원의 논리입니까? 지금 재판에 대한 소원 이게 너무 불이 붙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 법률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생소한 제도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전혀 위헌 여지가 없다. 왜? 굉장히 엄격하게 독일도 그렇고 이게 뭐 소송이 뭐 폭주할 거다, 헌재가 이 감당도 못할 거다, 그게 아니고 이제 굉장히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이 대법원의 판결이 그 재판을 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나 명백히 직접적으로 침해했다. 그 경우에 한해서 그 대법원 판결을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선은 형식적인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가지고 대부분은 다 각합니다. 독일에서도 네. 5% 정도가 살아남아요. 95%는 각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남수의 우려 이거는 없고 5% 정도가 본안 심리로 가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쉬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그게 전형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고등법원에 있죠. 대법원에서 유죄다 해서 파기 때렸잖아요. 그 전에 무죄였는데. 네. 근데 여기에 쟁점이 뭐예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여러 대통령 선거 토론회 때 뭐 특정 어느 누구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모른다 했다. 그게 거짓말이다. 허위 사실이다.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그런 대통령 선거 기간 이럴 때 정치인의 그런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좀 많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건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거든. 이게 헌법 문제예요. 헌법. 이게 헌법재판소가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런데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이거 범죄야 해서 유죄 판결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제 그 당사자인 이재명 그 피고인은 나의 정치적 기본권, 이게 너무 명백히 침해되어서 위헌이다라는 거를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심사를 받자. 이해가 쉽잖아요. 네. 조희대 대법원에서는 무조건 그냥, 또 그 법원에서는 무조건 유죄를 때리겠지. 벌금 어쨌든 100만 원 이상 때리겠죠. 그러면 민주당은 400 몇십억 그 선거 보증금도 다 내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명백히 헌법 문제죠. 이제 이런 경우에 한해서 헌법재판소에 들고 가는 거니까 모든 그 대법원 재판을 들고 간다, 사심이다 이런 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법률가로서 봤을 때 이게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아니죠. 아닌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 입법을 막겠다는 의도가 이제 강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를 딱 보면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대법원은 이제 자신들이 결정하는 모든 것은 하늘이 결정한 것과 똑같다. 그리고 본인들이 마음이 안 드는 대통령 후보다 뭐 이런 경우는 권력에 개입할 수 있고 민주주의에도 개입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짓밟는 그 대법원에 대해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명백한 헌법 문제니까 이런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통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것이고 이제 아까 잠깐 질문드렸던 이제 법왜곡죄로도 가볼까요? 그것은 이제 법관의 양심과 네. 그리고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서 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인데 이걸 지금 법왜곡죄를 하면 양심에 따른 판단을 못할 수 있으니까 이게 헌법 위반이다 이 논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리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항상 그런 주장을 해왔어요. 예. 판사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하겠다 하면은 항상 헌법에 판사는 독립해서 재판한다. 독립. 네.
간섭하지 마라. 헌법 위반이다. 헌법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한다. 그런데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잘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지.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번 김건희 무죄 판결 우인성 그 부장판사. 네. 제가 그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분 재판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네.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판사가 직권남용을 했는데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심각하게 직권남용을 해가지고 유죄가 너무 명백한데 무죄로 그냥 풀어줘 버린다. 김건희. 또는 무죄가 너무 명백한데 유죄라고 그냥 잡아넣는다. 뭐 이재명 대통령 사건. 이런 너무 명백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 한 경우에 판사의 직권남용죄의 특별법이 법외국죄예요. 아마 다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거 필요하겠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왜 이것을 필요하다는 국민의 일반 인식과 대법원은 이것이 헌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자성, 반성, 성찰 그리고 회고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개혁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내놓지는 않고 이거 무조건 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왜냐하면 그 법외국죄 통과되면 아마 많은 민주 시민들이 고발을 할 것이 우인성 판사건도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할 거예요. 예.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 사건. 예. 그것도 전형적으로 법외국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잖아요. 소급이 될 수 있습니까? 법을 새로 만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문제가 터질 수 그것도 있다. 특별법으로 만들면 아예 소급 입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예, 예. 형사법인 경우에 예, 그러나 앞으로 또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그런 터무니없는 뭐 판결이 내려질 개연성은 굉장히 높으니까 항상 감옥소 갈 수 있다는 거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회의를 통해서 내놓는 메시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까지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방식으로 아예 비토 운동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업무를 그냥 태만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재개하겠다 이렇게 정말로 폭탄선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 갈 것 같은지 좀 말씀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내일 법원장 회의가 전국 법원장 회의가 소집이 되고 그러면 또 전국 법관들의 어떤 공식적인 회의든 하여간 굉장히 광범위한 이제 모임들이 공식 비공식이 이제 오늘도 막 열리고 있을 겁니다. 예, 예. 의견 수렴이. 네. 그리고 법관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아마 이진관 뭐 부장판사 이런 분 빼놓고는 99%는 반대예요. 왜? 자기들이 잡혀갈 수 있잖아. 법외국죄. 그 누가 찬성하겠어요? 자기가 재판한 것을 여태까지는 같은 판사들끼리만 1심, 2심, 3심 이러고 끝났는데 또 판사들은 다 봐줬어요. 대법원이.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귀하가 한 재판 잘못된 거야. 위헌, 헌법 위반이야. 이제 이거 전대로 반대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반대 방식은 뭐냐?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겠죠. 그리고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그런데 이제 집단 행동까지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혹시라도 사법 파동 같은 걸 일으켰다. 저는 뭐 그런 재판 거부를 네. 그냥 합법의 범위 안에서 네. 아예 재판 지연을 한다든지 네. 9 to 6 해가 근무 시간에만 근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종의 준법 투쟁 할 가능성은 없다. 저는 현재 전국에서는 그거는 없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전국 법관회의에 명분찾기를 하는 것이냐. 현실적으로 싸우더라도 이길 수 없는 그 게임.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와버렸습니다. 입법은 필리버스터 이후에 통과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지 이것이 어떤 해결책을 내세울 만큼 타협이나 뭔가 결론이 합의에 이를 만한 것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OX 게임을 이미 넘어가 버렸는데. 그렇죠. 결론은 나 있죠. 통과는 명백한 거고. 네. 또 사실은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렇게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 저도 비판을 많이 했고. 사실 지귀현 부장판사의 이번에 윤석열이에 대한 결론은 뭐 무기징역이지만 그 판결 내용이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또는 뭐 무죄 판결 쓰다가 유죄 판결로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의구심까지 지금 제기가 되는 건데,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지귀현 부장판사가 그 선고하기 2월 19일 전날의 정세에 따라서 무죄와 유죄를 결정할 거다. 그런데 정세 판단이 이제 무기징역을 어쨌든 때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제 종합적인 판단이 뒤늦게나마 민주당에서 뭐 내부적인 분란 일단 정리하고 사법개혁에 단호하게 나서야 되겠다 해서 3가지 입법안을 이제 본회의에 올리는 카드를 쓰니까 조희대가 위헌이다, 국민권익 침해다 하면서 이제 이 지기현 윤석열 재판은 일단은 무기징역을 때린 거죠. 국민의 여론을 네, 뽑아야 예. 되니까. 이제 정치 투쟁이죠. 어쨌든 정치 이 모든 투쟁이다. 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 너무나도 극우들한테 또 TK 사람, 대구 사람이고, 그리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부산 사람이고, 두 분이 완전히 그 극우 보수를 대변하는 지금 그런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정치는 지금 이재명 민주정부이지만 사법 쪽은 보수 독재 비슷해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위상이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설 수가 없죠. 물러설 수 없으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버티다가 법은 통과될 거고. 법은 통과되고 네. 버티고 있다가 계속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론을 향해서 뭔가 법원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계속 밝히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은 없다. 없죠. 그렇지만 이제 자기를 지지하게 만들겠죠. 거기가 극우 보수 국민들의 구심점이 되겠죠. 내년 7월 달에 퇴임이거든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국힘이 자기 편이고 국힘은 훨씬 더 극우화되고 있고 윤의계인 세력은 소수로 점점 전락하고 있는 그 마당에 이 중차대한 사안을 본인들이 회고나 반성 없이 아예 이것이 헌법 위반죄라고 외치면 그것이 정치 투쟁이라고 하더라도 얻을 게 별로 없이 오히려 더 구렁텅이 또는 좁은 길로 이렇게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15% 20% 보고 하는 거니까요. 아니 대한민국 대법원이 15% 20%를 보고 사법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보고 있는 거지. 예. 아니 그 사법부가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이미 그래서 제가 사법 독재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특정 정치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는 변호인단이지 무슨 그게 그렇죠. 사법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떠들면서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리고- 것은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그리고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사들 한 2,500명 정도의 거의 99%가 이걸 다 반대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판사들의 대장이니까 보스니까 당연히 자기 식솔들 이 원하는 대로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퇴임하고 나서 또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법관들은 뭐 말씀에 의하면 뭐 90% 이상이 사법개혁 반대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본인이 하는 행위가 정치적 행위라면 아예 이거 사법개혁이다, 사법개혁이다 네, 네. 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상대로 전면 절차를 선언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전면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네.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뭐 엎을 수도 없고 그냥 재판하는 것 말고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뻔한 결과 그리고 정해진 길로 가고 있는데 의기장을 놓는 방식이 수단도 별로 없으면서 목소리만 외치는 뭔가 꼭 구들막 장군이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방구석 여포 비쌀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이 별로 심각하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전국 법원장 회의와 관련된 우리들의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가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봐 이 카드죠. 설마요. 예. 설마가 사람 잡을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전국 법원장회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카드는 아니고 그건 불가능한 거고 이제 형사재판 5개를 맞는 이제 지금 이제 23일 어제 이제 모든 판사들이 새로 세팅이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형사재판 5개를
이제 재판을 앞으로 할 수 있는 판사가 현재 이제 특정이 돼 있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그 판사가 마음 먹고 나는 그냥 막 욱하는 심정에 한번 부르고 나 옷 벗고 나갈래. 그리고 내 정치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재판 재개를 그 5개 재판을 관장하고 있는 그 법원의 재판부의 재판장이 나 해버릴래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재판할 수는 있습니까? 그거는 할 수 있죠. 물론 그거 대통령은 자체가 안 나가지. 위헌이다라고 했어. 네. 예를 들어서 그걸 헌법 논쟁이 생기겠죠. 논쟁이 생기는 거. 합헌이라는 주장도 또 막 그거는 만약에 그 논쟁이 생기면 누가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현재 법에서는 그 재판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형사소추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헌법 규정에 이것을 형사소추는 소자하고 추자가 다르다 뭐 이거 이제 해묵은 논쟁입니다. 해먹은 논쟁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재판까지는 아니다. 재판은 그냥 진행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재판도 포함, 재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면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이제 판단을 아니, 노.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이제 홍길동이라는 재판장이 예. 진짜 극우 재판장이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부를 거야. 내가 한번 불러볼게. 내가 대한민국 극우 보수에 한번 내가 대표 타자가 한번 돼보겠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오세요. 미친 척하고 했다 쳐요. 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안 갈 권리는 없습니까? 안 가도 되지. 안 가도 되는데 아니 근데 그건 재판 속개해서 그냥 결론까지 내버리 판결까지 할 수 있다는 그것도 겁니다. 이제 재판장이 할 문제인데 예. 그러면 변호인들이 예. 이제 변호인들이 이 재판 재개 결정 그 이제 재판장의 결정이거든요. 그 결정이 헌법 위반이다 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는 헌법 심판을 받을 수는 없네요. 그건 안 되고. 그러면 고등법원에 그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또 고등법원에서 기각시키면 대법원으로 갈 수 있어요. 조의되잖아요. 그때 조의대가 그거 재판 연거 잘한 거야 하면은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가야 돼.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천을 차단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정치적 보복이나 악용의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 소원 제도가 있음으로써 이것은 시작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국민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 외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쉽죠. 예.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또 법관에 대해서 법 왜곡죄로 처벌을 해야 되구나. 이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혹시 여론의 반응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사법개혁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오히려 지방선거에 더욱더 강력하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아마 찬성하는 국민들이 여론조사해 보면 네. 한 60% 이상 많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너무 많은 국민들이 또 판검사에 대한 악감정이 엄청 많아요. 네. 쟤한테 댓글 오시는 거 보면 이 정도로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었구나. 대한민국 법조인에 대해서. 예, 그걸 저도 요새 실감하거든요. 그 목소리를 누가 들어야 하는지 이재명 정부 국회가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한민국 사법부가 들어야 할 얘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연장에서 이제 대법관을 늘린다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설명이 쉽습니다. 네.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 12명을 더 늘리자. 그럼 이제 26명이다. 그러니까 14명 중에 지금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유죄 취지 파기한 송 그게 보수 10명이 유죄다. 진보 2명이 무죄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한 분은 중앙선관위원장 맡고 있으니까 빠졌고 뭐 대법원장 빼야 되고. 그래 어쨌든 이제 그렇게 압도적으로 보수가 많은 경우에는 너무나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왜곡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12분의 대법관을 더 정원해가지고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진보 또 항상 이 전부 판사들만 하고 있어요. 대법관은. 네. 대법관은 판사만 해라는 무슨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합니다. 물론 법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죠.
법학 교수라든가 꼭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법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 있고 또 여타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경륜이 아주 출중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굉장히 학문적인 또는 경륜이 뛰어난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 구성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판사야. 그러면 무조건 보수입니다. 거구고. 그래서 12명을 더 늘리자 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거죠. 진작에 했었어야죠. 너무 순혈주의거든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다 해먹고 옷 벗고 놓으면은 전현관 짝짝꿍 해가지고 돈 챙겨 먹고 구속 빼주고 이게 정관예우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조직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12명을 다양하게 늘려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 묵은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실제로 사법부가 대법관 정원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를 했던 바가 있고요. 그걸 이번에 일이 화답하는 많다. 네, 일이 많으니까 대법관 정원해야 된다는 네, 이야기가 네, 있었고 네, 그걸 네. 이제 화답하는 성격인데 이걸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정원법을 만들면 그러면 대법원은 말은 듣죠. 우리 정원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무조건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만들었는데 반드시 이제 그걸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 전국 법원장 회의와 관련된 사법개혁 3법에 관한 내용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